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지국닷컴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저희 어휘 챙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관용 표현 안에서 관용어를 계속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속담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관용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이제 관습적으로 특별한 뜻이 생긴 것을 관용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담은 물론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관습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관용어보다는 좀 긴 형태로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 안에 관용어도 있고 그리고 속담도 있는 거예요. 속담들을 좀 즐겁게 풀어볼게요.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속담집 같은 거 재밌게 읽어보고 그랬던 거 생각이 나시나요? 속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화와 다른 용어들이 사용이 되어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를 헤아려 가면서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저희 속담입니다. 예, 가볼게요.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의 기둥에 입춘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그리고 혹은 주련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에 역시 뭔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기둥에 뭔가를 붙였다라는 건데 이 가게가 이제 뭔가 거창하게 좋은 집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게집 기둥에 별게 없는 가게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인다라는 거는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뭐 큰 기와집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어떤 대궐 같은 집에 입춘대길 이렇게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추하고 보잘것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써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제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가까운 무당보다 우리 먼데 무당이 영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돼지국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물론 부산 가서 먹는 돼지국밥도 맛있죠. 그런데 돼지국밥은 부산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 그냥 대충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부산 가서 먹은 돼지국밥이 더 맛있다고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운 무당보다 먼데 무당이 영하다라는 거는 흔히 사람은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뭔가 잘 모르고 멀리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근처에서 옷 사고 근처에서 밥 먹는 거랑 먼 데 가서 옷 사고 먼 데 가서 밥 먹는 거랑 저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멀리 있는 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더 영하다, 뭔가 더 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다음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임금도 그리고 나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해. 이 가난한 집이 이제 조금 가난으로부터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도와줘도 이제 끝이 없고 이 가난이라는 것을 면키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가 어렵다. 즉 가난이라는 것은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 내가 조금 도와주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그토록 이제 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다음 가난도 비단 가난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비단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가난할지라도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본래의 지체와 채통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뭔가 궁핍하고 항상 뭔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흐트러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체면과 채통을 지키는 가난한 사람의 행동을 말할 때 가난도 비단 가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 소 아들이라. 여러분 소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제 농사철에 요즘에 뭐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소가 정말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처럼 게다가 이제 소보다 더 이제 하급인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소 아들처럼 그렇게 항상 일을 하는 게 바로 가난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소같이 죽도록 일해도 가난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소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항상 일을 하는 것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같이 죽어라고 이래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가난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즘이 더 심하죠. 현대에 와서 이제 돈이 정말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고, 돈에 의해서 또 다른 신분이 좀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하게 되고 힘들고 불편한데,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난이 원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나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 가난이 참 밉고 벗어나고 쉽고 원수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참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근데 가난이 불편하죠. 그래서 가난이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양반, 신나락 주무르듯. 신나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벽시를 말해요. 벽시. 이 벽시를 말하는데, 가난한 양반이 이제 벽시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요. 이 벽시를 이제 좀 잘 심어 익혀서 내가 이제 쌀로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데,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라고 주무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양반이 그렇게 벽시 신나락을 털어 먹자니, 나중에 이제 수확할 게 없고, 그리고 그냥 두자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시만 한없이 주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면, 우물쭈물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는 상황이죠. 털어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둔 채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말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신주 굶듯. 신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신주를 모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상신에게 이제 뭔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집은 이제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기 때문에 이제 제사상을 못 받아 먹죠. 그러니까 신주도 이제 굶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골른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계속 굶는 거죠. 신주도 굶고 거기 사는 사람도 굶고 계속 굶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굶는다. 그다음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요즘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옛날에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먹이고 뭐 입히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돈 쓸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집에 먹고 살아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룰 때 우리가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여러분 가난한 집 물론 이제 돈이 너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은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자면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제사가 돌아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 닥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기도 어려운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돈을 들여서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의 제사는 그냥 부유한 집의 제사보다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유,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도 왜 그렇게 돈 쓸 일이 요즘 많이 있냐? 요즘에 그냥 너무 힘들다 내가 그냥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도 이거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진짜 뭐 힘들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우리가 가난할수록 막 좋은 막 명품 하고 다니고 막 가난할수록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간혹 있죠. 이건 뭐냐면 남에게 괄시를 받기 싫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어는 바로 무엇이다? 허세죠, 허세.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혹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가난할수록 움츠러들면 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드니까는 이 가난할 때 더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잘 살아보기 위해서 큰 일을 좀 용단을 내어 버릴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조그맣게 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사업이 어려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뭐 가난하다고 해서 막 더욱더 움츠러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크게 이제 일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이 말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는 날이 장날, 그냥 우연히 장날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날이 장날인 거예요. 이게 뭐 장날이 뭐 긍정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그냥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공교롭게 그냥 닥치고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일을 보러 가니까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한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그냥 가는 말에 채찍질. 안 그래도 잘 따가닥 하면서 막 뛰어가고 있어. 근데 그러면 채찍질을 해서 더 잘 가게 하는 거죠. 주마가편이라는 우리 한자성어도 통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더 빨리 하려고 독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 잘하고 있으신데 제가 아유 좀 쉬었다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더 하셔야죠.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이것도 챙기셔야죠. 라고 이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가시는데 더 이제 잘 가시라고 제가 채찍질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라도 더욱 마음을 써서 힘써야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도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서 그 일이 더욱더 잘 되게 하고자 할 때 가는 말에 채찍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내가 말을 예쁘게 해야지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잘해야지 말이나 행동을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입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도 동의 속담이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방망이가 쓸까, 홍두깨가 쓸까? 그죠? 이제 홍두깨도 막 이제 뭐 다듬이질 하는 것을 홍두깨라고 하잖아요. 방망이를 내가 쳤어. 방망이로 쳤어. 상대방은 나를 홍두깨로 친단 말이에요.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오는 게 더 세게 오는 거죠. 이쪽에서 방망이로 저쪽을 때리면 저쪽에서는 홍두깨로 이쪽을 때린다는 뜻이다. 자기가 한 일보다 더 가혹한 갚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더 큰 펀치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데 제가 도리어 더 가혹한 그런 것을 입게 되거나 받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가다 말면 안 가느니 못하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서 내가 꼭 시험에 붙으리라 하고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말았어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가느니만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제 비용, 뭐 삶에 대한 어떤 배움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가다 말면 안 가느니만 못하다. 이제 뭐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그만두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다. 달성 쉽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혹은 일단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서 성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가랑비라는 것은 세게 오는 비가 아니라 아주 살살 오는 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살 내리는 비기 때문에 그냥 뭐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뭐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옷이 젖어 있다라는 거죠.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소해요. 하지만 거듭돼. 그러면은 어떤 것이 크게 결국에 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가랑잎에 불 붙듯. 가랑잎은 바짝 마른 잎을 이제 연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불이 붙으면 활활 타겠죠. 그래서 바싹 마른 가랑잎에 불을 지르면 걷잡을 수 없이 잘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미가 조급하고 뭔가 마음이 좁아. 걸핏하면 발끈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보시기에 되게 온화해 보이죠. 온화할 때도 되게 온화해요. 화도 잘 안 내고. 근데 이제 저도 다혈질이라서 이제 화가 날 땐 또 확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 좀 피곤해하긴 해요. 저희 엄마 갑자기 막 제가 막 하니까
그리고 어떤 주장에 호응하거나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끈하고 화내거나 혹은 굉장히 반응이 빠를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끈하고 화내는 거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빠를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다음 가랑잎도 바스락거리면서 솔잎 떨어 이제 바스락거린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서 너도 허물 있지, 너 그 허물 니 알아?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 떨어 바스락거린다라고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제 바싹 마른 가랑잎이 더 바스락거리겠죠. 솔잎도 바스락거리겠지만 가랑잎이 더 바스락거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겨울바람이 지가 더 추우면서 봄바람 보고 아 되게 춥네 라고 이제 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가루는 실수록 고와지고요. 그리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아, 이거 우리가 정말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인 간에 막 사귀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뭐 모처럼 대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던 대화의 양보다 더 이제 많이 막 대화를 한 거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끝에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렇죠? 부모님과도 마찬가지고, 친구와도 이제 마찬가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쵸,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우리가 항상 말을 조금 삼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루는 채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서,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까 말을 삼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만한 바람이 대목을 꺾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만가만한 가랑비와 같은 것이 옷을 젖게 하는 줄 모른다라는 것처럼 가만 부는 바람이 큰 나무를 꺾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약하게 가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큰 나무를 꺾는다는 뜻으로 작고 약한 것이라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가뭄, 복수 표준어인 거 아시죠? 가뭄도 표준어, 그리고 가물도 표준어입니다. 근데 가뭄이 날 때는 이제 뭐 물이 전혀 없는 때이고 이제 뭐 비도 내리지 않고 뭐 물가도 바싹 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이제 물길이 잘 흐르도록 이제 돌을 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이 없는 가뭄에 도랑을 미리 쳐서 물길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 이게 포인트, 그죠?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가물에 콩씨 나듯, 가뭄에 우리가 씨가 난다, 콩씨가 난다. 우리가 물이 뭐 좀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생명이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문뜨문 난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떤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 활활 뭐 타듯이 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이를 때 우리가 가물에 콩씨 나듯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다음 가시엄이 눈멀사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가시어미가 눈이 멀어. 가시어미가 왜 눈이 멀냐면 장모가 이제 눈이 먼 거죠. 왜 눈이 뭐냐? 사위 때문에 눈이 멀어. 왜 사위 때문에 눈이 멀었냐? 이제 사위가 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국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을 막 끓여주느라 이제 막 이제 국에서 막 김도 나오고 또 매운 재료를 넣으면 또 매운 기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즉 사위가 왔을 때 국을 끓여주느라 생기는 연기와 기모로 장모의 눈을 멀게 할 사위. 무슨 뜻이냐? 국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도 국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이제 가장 뭐 식사를 할 때 뭐 든든하게 좀 밥을 잘 먹었다라고 여기는 때가 이제 국밥 같은 거 먹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밥을 안고 갈 것을 문법편에서 제가 된소리 내기 팁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국밥을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국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가시엄이 눈멀 사위. 되게 재밌잖아요. 그다음 가을비는 장인 밑에서도 긋는다,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치다. 즉 시아버지, 시아비의 나루 밑에서도 이제 그친다라는 건데, 이제 가을비가 이제 별로 오지 않는다, 자주 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을비는 아주 잠깐 오다가 곧 그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잔걱정은 순간적이어서 곧 지나가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굉장히 작은 걱정은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을비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사실 그렇죠. 이제 큰 걱정이 아니면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건데 따뜻한 물에 반신욕과 같은 물에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푹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큰 걱정을 뭐 자고 깨도 생각이 나죠.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 강의에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라는 것은 가을에는 이제 수확철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손이 모자라고 바쁜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지깽이까지 막 덤벼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부지깽이는 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따라서 가을 거지 때는 일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바삐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가을에는 대부인 마누라도 나무 신짝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대부인 마누라 평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거들게 된다라는 것을 가을철에 수확철에 그렇게 바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짠! 가자니 대산이요. 그리고 돌아서자니 숭산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 숭자가 높은 산 숭자예요. 그러면 앞에도 큰 산이고 그리고 뒤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자니 대산 그리고 돌아서자니 숭산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진퇴양난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다. 앞에도 높은 산 그리고 뒤에도 높은 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 속담들이 굉장히 많고 한자 성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흡족하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도 못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하자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각이 나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뜻하는 이런 속담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재는 개편. 송은영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니까. 즉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면서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냥 비슷한 동료 집단에서 서로 잘 챙겨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재는 개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주로 이제 자식 많은 집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유, 가지가 많다, 자식이 많다. 이제 항상 바람이 부는 거죠. 이 가지가 부러지려고 하고, 이 가지 봐 잎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형제 중에 몇째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내심 마음속으로 아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 될까? 아유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이 바람과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싹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죠. 간다 간다 하면서 안 가는 거야. 간다 간다 하면서 안 가고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안 간 거예요. 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질질 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만두겠다고 늘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만두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공무원 쪽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직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일을 그만 못 두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제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제 못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실행력이 굉장히 빨라서 좀 하던 일에 비전이 없다. 만족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빨리 좀 정리하고 일을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만두겠다고 늘 말은 하면서 정작 그만두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늘 말을 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다 간다 하면서 아예 셋 낳고 간다. 재밌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한다. 라는 거죠. 지조가 없는 거죠. 지조가 없습니다. 지조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첨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조 체면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조와 체면이 없는 거죠. 아첨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다음 갈고리 맞은 고기예요. 고기가 이제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확 맞으면 죽잖아요. 갈고리 맞은 고기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갈고리를 맞아 놀라 헐떡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고기와 같다. 즉, 매우 위급한 경우 어찌할 바를 모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매우 위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쓰시는 말이죠. 그다음 갈모 형제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갈모 이제 뭐 꽃갈모자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 비 올 때 쓰는 모자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위가 더 좁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가 더 넓어요. 따라서 갈모의 모양이 위는 뾰족하고 그리고 아래는 넓은 데서 이 아래잖아요. 아래. 아래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가 갈모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자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가 더 이제 양이 많은 거잖아요. 갈수록 태산, 갈수록 수미산, 뭐 심산 다 이제 굉장히 높은 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뭔가 가면 갈수록 뭔가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과업의 양이 그렇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갈수록 늘고 갈수록 힘겨운 일이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쓰죠. 감기 고풀도 남을 안 준다. 고풀은 여러분 감기잖아요. 감기. 근데 감기는 이제 빨리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 좋은 거고 남이 가져가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주는 거야. 굉장히 지독하게 인색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쓸만한 거 이제 턱턱 주는 그러한 뭐 남에게 뭔가 잘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쓰지 못하는 건데 괜히 남 주기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넉넉하고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잘 되고 그 베풀 줄 아는 사람의 곳간이 항상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감기까지도 남에게 주지 않을 만큼 지독하게 인색하다라고 할 때 감기 고뿔도 남을 안 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되어라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삿갓 미사리라는 것은 이제 삿갓 속에 쓰는 뭐 바구니 같은 모양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은 우리가 감나무가 툭툭 떨어지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때에도 뭐 우리가 받을 것을 자연스럽게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삿갓 미사리를 된다라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를 하라. 마땅히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노력이 중요한 거죠. 노력이라는 핵심어가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고 또 시험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충분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합격권에 들어있어도 열심히 계속 노력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갈치가 갈치의 꼬리를 문다. 같은 동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동족들끼리 해치고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류나 그리고 친척 간에 서로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 똑같아요. 망둥이가 자기 동무 망둥이를 잡아먹는 거나 그리고 갈치가 자기 친구 동류 갈치 꼬리를 무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갓 마흔에 첫 버선을 신거나 뭐 첫 보살 뭐 이런 건 뭐냐면 지금 마흔이라는 나이가 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마침내 이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마흔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던 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이제 갓 마흔에 뭐 첫 보살, 뭐 첫 버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갓쓰고 박치기에도 제멋이다. 뭐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 막 아니면은 이런 걸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옷이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뭐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막 자기는 야, 이 옷을 내가 어디서 사고 이 옷을 어디서 사고 내가 오늘 신경 써서 입었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유 그래 지 멋이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개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지 멋이지 뭐 어떡하겠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갓 쓰고 박치기를 해서 갓이 망가지게 되는 것도 뭐 제 멋으로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떤 걸 하거나 제 마음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야, 너 갓 쓰고 박치기 하면은 그 좋은 것이 망가지잖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갓 쓰고 박치기 할 거야. 라고 할 때 아유 뭐 지 멋이지. 야 그래 알아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죠.
갓장이가 헌갓을 써요. 그리고 이제 무당, 남빌려 굿하고, 그쵸?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한다고 해서 자기 것은 또 잘 챙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직접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다녀요. 국어 수업도 받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원을 왜 다녀요? 엄마한테 배우지라고 하면은, 아유, 저희 엄마는 저 하나도 못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또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고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강물도 쓰면 준다. 강물이 쓰면 줄 것 같지 않죠. 강물은 언제나 넉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있고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헤프게 막 쓰다 보면은 그쵸,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마음껏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 쓰다 보면은 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강물도 쓰면 준다는 뜻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함부로 헤프게 쓰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한다. 그쵸, 물이 어떻게 돌을 굴립니까? 못하죠.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돌을 움직여서 굴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조 있게 꿋꿋하게 행동함을 같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꿋꿋하고 지조 있는 행동을 말할 때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한다. 돌이 이제 붙박이로 거기 꽉 박혀 있잖아요. 강물이 굴리지 못해서. 그래서 지조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를 안 가도 삼척. 이거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방에 삼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삼척을 말하나? 영월 이런 것처럼 삼척이라고 있잖아요. 삼척을 말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방이 몹시 추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삼청은 옛날에 그 금군 삼청의 방에는 늘 불을 떼지 않아서 매우 방이 찼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좀 춥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를 가지 않아도 내가 머무는 곳이 마치 삼청처럼 그렇게 춥다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안 가도 삼척이라는 말은 삼청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로서 매우 춥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태공의 곧은 낚시질. 이건 뭐냐? 낚시질을 할 때 곧게 한다라는 것으로 큰 뜻을 품고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즉, 곧은 낚시질을 하면서 뭔가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행동했던 강태공의 행동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태공의 곧은 낚시질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한가롭게 보내진 않아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긴 해요. 시험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합격의 때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한가롭게 막 그것을 재촉하거나 조급하게 여기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강태공의 곧은 낚시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갓바치가 내일 모레 이건 뭐냐면 이제 갓을 옛날에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제 갓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찾으러 갔어. 줘야 되는데 아유 아직 안 만들어줬어요. 내일 오세요. 아유 아직 안 만들어줬어요. 내일 모레 오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바치들이 흔히 이제 물건을 제 날짜에 만들어주지 않고 약속한 날에 찾으러 가면은 내일 오라, 모레 오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약속한 길을 이날 저날 잡고 미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죠. 자꾸 미룰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갓바치 내일 모레라는 뜻이에요. 갓바치의 풀무는 있으나 마나. 우리 풀무는요, 이제 그 화력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불길이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대장간에서는 필요하지만 갓바치에게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일지라도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갓바치는 풀무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갓에서 좀 난다. 좀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곰팡이 같은 것이 쓴다거나 뭔가 좀이 난다라는 건데 이 갓에서 좀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죽을 막 이제 먹어버리는 그런 좀이 가죽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화근은 그것 자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갓에서 뭐 좀이 나는데 이 좀이 어디서 생긴 거지라고 하는데 그 갓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가죽에 이제 좀이 나서 가죽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좀도 살 수 없게 되죠. 하나로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간이나 동류끼리의 싸움은 양편에다 해로울 뿐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갓에서 좀 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근이 그 자체에 있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형제간이라든가 이제 동류끼리의 싸움이 이제 둘 다에게 해로움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리고 이제 같은 값이면 검룡송아지.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과부지 머슴살이가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똑같으면 이제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값이면은 이제 송아지가 이제 검룡 송아지가 더 이제 멋있다는 뜻이고, 또 이제 같은 값이면은 과부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제 과부랑 맺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뜻이 맞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은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라는 말이 바로 맞습니다. 개가 콩엿 싸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개가 홍엿을 사 먹어.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에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걔가 콩엿 싸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그다음에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사실 남의 돈 버는 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남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개처럼 일해야지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정승같이 그렇게 우아하게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그리고 쓸 때는 정말 떳떳하고 아주 보람 있게 정승처럼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 여러분 개구리 낯짝에 물을 부어봤자 개구리가 이제 물에서도 사는 생물인데 뭐 별다르게 이렇게 데미지가 없죠. 그래서 물에 사는 개구리의 낯에 물을 끼얹어 보았자 개구리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이 조금도 먹혀들지 아니하거나 어떤 처사를 당하여도 태어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쵸. 개구리 낯짝에 물을 부어봤자 개구리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자극이 먹혀들지 아니함을 이룰 때 우리가 개구리 낯짝에 이제 물 붓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옴츠리다라는 것이고 웅크리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웅크려야지만 펄쩍 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옴츠리는 기간이에요. 옴츠려 있다가 이제 멀리 그렇게 뛸 수 있을 거예요.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에 옴츠려야 된다. 옴치다가 이제 옴츠리다의 준말인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루려면 이렇게 옴츠리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떤 시험에 임할 때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시험 못 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국어를 전공하고 그랬어도 저도 이제 전 잘 보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이 공무원 쪽 국어를 계속 이제 했으니까는. 근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못 본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개구리가 이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개구리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흥하고 그랬을 때, 미천했던 시절을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건데,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서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미천하고 어렵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새롭게 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올챙이 적이 있을 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망각하고 이렇게 지금의 상황으로만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근데 개구멍에 망몬치기.
망건이라는 것은 쌍두틀 때 이제 머리카락이 내려오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것을 망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구멍에 이제 망건을 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구멍에 이제 망건을 쳐서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침범하거나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남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구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망건을 치면은 그 망건도 훼손이 되죠. 따라서 되지도 아니할 일에 공연히 욕심만 내어 어리석게 시작하였다가 손해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면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개구멍에 망건치기입니다.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가 되지 않는다. 개가 꼬리를 갖고 있는데 그 개꼬리가 이렇게 질이 뭐 미천한 거죠. 질이 좋지 않은 것, 본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해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꼬리에 3년 묵으면 뭔가 황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바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가 똥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띈다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더 두드러지게 잘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막 비아냥거린다든가 놀리면서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개를 돌아본다, 사나운 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경계한다라는 것이고 조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물지 않은 개는 이제 이 개도 저 개를 무시해요. 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무는 개는 경계하고 좀 조심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개라도 사나운 개를 두려워하듯이 사람 사이에서도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영악하고 사나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리어 잘 대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뭐 사람이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잘해주었더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할 때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유, 걔도 그냥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하더니 나도 그냥 좀 사납게 대했어야 됐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순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악하고 사나운 사람에게는 도리어 잘 대함을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무시당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개똥이 참 미천하고 흔하고 한 것 같지만 막상 내가 필요한 때 찾아보려고 하면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아마 일상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때는 흔하던 것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구하면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한 것이라도 내가 쓰려고 하면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거는, 그래서 개똥밭이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승으로 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는 이승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좋음을 이룰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개미가 절구통을 물고 나간다. 아유, 개미가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절구통처럼 큰 거를 어떻게 물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즉 약하고 작은 사람은 개미를 말하고요. 그리고 힘에 겨운 큰 일은 바로 절구통을 말하죠. 그래서 약하고 작은 사람이 힘에 겨운 큰 일을 맡아 하는 상황, 혹은 굉장히 실제적으로도 무거운 것을,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을 응차 하면서 가지고 감을 이룰 때, 아이고 저거 좀 말해야 개미가 절구통을 물고 가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짠!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개미가 굉장히 작은 존재이지만은 꾸준하게 차곡차곡 노력을 하면은 탑까지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개발의 주석 편자. 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에게 이제 마치 말굽에 그 신발처럼 이렇게 신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편자 중에서도 주석으로 만든 편자가 가장 값비싸고 좋은 편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말굽에 우리가 씌워야 하는데 그것을 개발에 씌운다고 한다면 주석 편자라고 해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해서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격에 맞지 아니하고 어울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다음 개밥의 도토리는 어떤 말이에요? 개밥의 도토리? 여러분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가 톡 있어요. 그럼 개가 그 도토리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른 건 다 막 핥아 먹을 정도로 싹싹 먹어도 그 도토리만 먹지 않고 댕그러니 이렇게 남겨둘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밥 속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고 남긴다는 뜻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 보름 쇠듯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개 보름 쇠듯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개가 이제 보름을 셀 때 개가 이제 먹을 거를 못 얻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보름날에 개에게 음식을 주면은 여름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라는 어떤 미신 때문에 개를 굶겨요. 즉 개가 보름날 특별하게 못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개처럼 먹지도 못하고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우리가 개보름 새듯 이제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명절은 원래 먹을 것이 뭐 풍족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고야 내가 이번 명절엔 개보름 새듯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짠! 게살구도 맛들일 탓. 입니다. 그럼 게살구는 굉장히 시고 맛이 없는 살구인데 그것도 이제 막 먹어버릇하고 그다음 맛있다 하고서 익숙해지면은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어떤 맛이 느껴지고 계속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고 떫은 게살구도 자꾸 먹어 버릇하여 맛을 들이면 그 맛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트남 쌀국수 요즘에는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 쌀국수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먹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즐겨 먹는 음식이 됐고 또 이제 그 마라탕이라든가 허거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좀 이런 걸 어떻게 먹지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뭐 정기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 먹어버릇하면은 맛을 들이고 그 맛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정을 붙이면 처음에 나빠 보이던 것도 점차 좋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도 쓰입니다. 게살구 지레 터진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게살구에서 게자가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 살구긴 살구인데 약간 질이 떨어지는 품질이 낮은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이거든요. 근데 게살구에 비해서 참살구가 더 이제 좋은 건데 맛없는 게살구가 참살구보다 먼저 이거 터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살구가 이거 터질만한데 게살구가 먼저 이거 터져요. 즉 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남보다 먼저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난 척하거나 뽐내는데 이 참살구보다 못한 사람이 더 못한 사람이 이제 그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살구 지레 터진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개천에 든 소. 여러분 개천에 든 소는 바로 뭐를 말하냐면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가면 진짜 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풀 같은 걸 뜯어 먹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그 소가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동네에. 근데 개천은 특히나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풀이 굉장히 양쪽으로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도 많은 개천에 소가 있으면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하겠죠. 도랑의 양편에 우거진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소라는 뜻으로 이리하거나 저리하거나 풍족한 형편에 놓인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풍족한 형편에 놓인 사람, 그런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이 이제 좋은 천은 아닌 건데 그 개천에서 앞에서의 개천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환경의 의미를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천의 의미는 뭐 보잘것없는 뭐 그냥 천에서 아주 거대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를 때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개파라 두 양반. 여러분 여기서는 양반이 뭐와 의미 비슷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어떤 하나의 신분이었던 양반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팔면은 이제 두냥 반을 받는데요. 개를 팔면 두냥 반을 받는데 그 양반은 한 양 반으로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개 한 마리 값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양반을 약간 풍자적으로 놀림적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야, 개를 팔아도 두냥 반을 받는데 니들 양반들은 한 양 반밖에 안 되지 않냐? 야, 한 마리 개보다 못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을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비판한 작가가 누구죠? 박지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냥 검은 거 있놈이 춤을 추면은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검은 인놈은 춤을 출만 하죠. 악기를 연주하는 거니까. 근데 칼 쓴 놈은 춤을 추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막 따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덩달아 흉내를 내다가 웃음거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칩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가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양이 작아도 제 할 일은 다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거지가 도승지를 불상타한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도승지는 이제 어떤 벼슬을 말하는데 이제 새벽에 궁궐에 항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궁궐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유 아침잠도 늦게까지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새벽에 종종거리면서 궁궐에 들어가는 도승지야. 아유 불쌍하다라고 이제 거지가 오히려 동정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추운 때라도 새벽에 궁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지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거지가 사실 더 불쌍합니다.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동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동정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건너다 보니 절터라. 지금 가서 봤더니 절터가 아니라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대충 봤더니 절터라는 거예요. 대충 봐도 안다라는 거죠. 즉 겉으로만 봐도 거의 틀림없을 만한 짐작이 든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뭐 그걸 직접 겪어봐야 아니야. 야 건너다 보니 절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음이 뻔히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아 이번 일은 잘 안 돼. 야 뭐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닥쳐봐야 알겠어? 건너다 보니 절터인 법인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남의 것이기 때문에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니까 이제 내가 뭐 뜻대로 이제 못한다라고 할 때도 건너다 보니 절터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빤히 보인다, 이제 빤히 보인다, 짐작이 맞다라는 것이고, 일이 어떤 신통치 않게 진행됨을 예견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너산 보고 꾸짖기. 사실 꾸짖고 싶은 것은 건너산이 아니라 바로 직면한 내 옆에 있는 산이야. 내 옆에 있는 산에게 뭐라고 잘 못하겠으니까 괜히 건너산 보고 꾸짖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못마땅한데 A라는 사람에게 마땅하게 말을 못하고 이제 B라는 사람에게 이제 돌려서 막 꾸짖고 A라는 사람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죠. 본인에게 직접 욕하거나 꾸짖기가 거북할 때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꾸짖어서 당사자가 알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민망하죠.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사람이 지금 내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B 말하는 것 같으면서 내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면 막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그다음에 걔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이제 개구멍이 필요하죠. 이제 걔가 이제 구멍이 필요한데 그 구멍도 이제 지나치게 넓혀 놓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치거나 욕심에 지나치게 접근하면은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속담이라는 것은 관용어와 다르게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으른 선비가 책장을 넘기기. 아주 게을러. 근데 선비는 공부를 항상 학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책장을 넘기면서 시간만 호송세월하고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뭔가 책장만 넘기면서 시간만 빠르게 지나가기를 그 일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년이 삼가래 세고 게으른 놈이 책장 샌다라는 말과도 이제 동의한 속담인데, 우리가 게으른 년이 삼가래 센다라는 것은 그 밭의 그 고랑을 말해요. 그래서 뭐 일은 하기 싫어. 그래서 세고만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이고 힘들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선비도 공부는 하지 않고 책장만 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 책장만 세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문법이 이게 뭐 50페이지가 넘네. 어휴 이러고 있을 때만 있습니다. 이런 속담을 떠올려 주시면서 한 페이지라도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경주돌이면 다 옥석인가? 경주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더 옥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 가운데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나쁜 일도 섞여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을 판단할 때 그것이 나는 장소나 그 이름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백화점 물건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웃렛 물건보다 뭐 더 좋다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백화점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주돌이라고 해서 다 옥석이 아닐 수가 있고 다 좋은 일인 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름만 가지고 그것의 장소나 그 이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겹방살이 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코 골고 막 그렇게 주인처럼 자고 있는 거죠. 분수도 모르고 버릇 없이 함부로 굴거나 혹은 나그네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겹방살이 코곤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란에 이제 뼈가 없죠. 근데 뼈가 있는 계란을 만난 거야. 진짜로 재수가 없는 거죠. 늘 일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모처럼 이제 좋은 때를 만났지만 그 일까지 잘 안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수번을 다녔나 말도 잘한다라는 그런 뜻은 개수번이라는 것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각 도의 지방의 가명을 다 이제 돌보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떤 일을 관할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이제 사람을 말할 때 개수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개수번을 다녔나 말도 잘한다. 굉장히 말을 잘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네, 계집의 매도 너무 많이 맞으면 아프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내의 매에 비해서 계집의 매가 더 약하기 마련이지만 빈번하게 또 자꾸 맞으면 이제 계집의 매도 약한 힘도 더해지고 더해지면 아프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이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함부로 하면은 이제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관계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잃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그리고 말은 해야 맛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씹어서 먹으면서 그 풍미를 느껴야 하죠.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이제 시원하게 해야 되는 말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버려야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3자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동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본 속담입니다. 고려공사 사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제 추진을 할 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흘 걸로 계속 이제 수정이 되고 뭐 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령은 사흘 만에 바뀐다라는 뜻으로 착수한 일이 자주 변경됨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한다. 하마마다라는 것은 막 뭐 부드럽고 뭐 보드랍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쁘다고 이제 한다라는 건데 고슴도치가 굉장히 뾰족뾰족 날카롭고 아프죠.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또 털이 부드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바늘같이 꼿꼿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이 부드럽다고 옹호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식의 나쁜 점보다는 자랑으로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모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인 거죠. 그리고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쥐가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방울 소리가 나면 피하면 되니까.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나가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공연히 의논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야, 그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이게 쥐들이 의논한다고 치면은 아무도 못해요, 그 일은. 그러니까 공연하게 의논하는 상황을 의미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 고양이가 쥐 사정 보더니 고양이가 쥐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야, 너 고양이가 뭐 쥐 생각해주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뭐 사실 실상은 뭐 해결을 해주거나 뜻을 받아줄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러는 척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그 생선을 잘 지켜줄까요? 지켜주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 내가 걔한테 그것 좀 맡겨달라고 말을 했는데 걔가 그걸 잘 맡아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라는 뜻이 그러하고요. 고운 사람은 미운 데가 없고 미운 사람은 고운 데가 없다. 한 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단점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보이지 않겠죠. 한 번 좋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게만 보여요. 그리고 한 번 밉게 보이면, 미워 보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밉게만 보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곤달걀 지고 성 밑으로 못 가겠다. 이제 곤달걀이라는 거는 상한 달걀이에요. 상한 달걀. 상한 달걀을 지고서 성 밑으로 왜 못 지나가냐면 그 성이 무너져서 행여나 내 달걀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못 지나간다라는 거거든요. 다 썩은 달걀을 가지고 성 밑으로 가면서도 성벽이 무너져서 달걀이 깨질까 두려워 못 간다라는 뜻으로 무슨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한데 지나치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곤장을 메고 매 맞으러 간다. 사실 곤장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매만 맞는 상황인데 곤장까지 이제 메고 매 맞으러 간다라는 거는 실속 없는 일을 공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곤장까지 메고 내가 게다가 이제 화를 당하는 거잖아. 매를 맞는 거는. 곤장 메고 매품 팔러 간다. 공연한 일까지 하면서 화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곰 가재 뒤지듯. 우리 곰이 굉장히 행동이 느린 어떤 짐승의 대명사이잖아요. 근데 그 곰이 물에서 이제 가재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재를 막 잡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느려 터져서 내가 보기엔 가재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 움직임이 둔한 곰이 개천도를 뒤쳐가면서 가재를 잡는다라는 뜻으로 급하다는데 느릿느릿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침착하게 일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린 행동으로 임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곰이라 발바닥 핥으랴. 곰은 자기 발바닥을 핥을 수 있대요. 그래서 곰은 발바닥이라도 핥을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이라서 아이고야 발바닥도 못 핥고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맥락이거든요. 곰이라면은 발바닥이라도 핥겠으나 자기는 발바닥도 핥을 수 없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때, 너무너무 굶주리는 때를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겠느냐, 여러분. 뭐 살다 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속담이 아니라 공든 탑, 우리가 차곡차곡 성실하게 뭔가 축적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가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라고 이제 하죠. 이제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여자는 이제 혼자 살아도 뭔가 살림을 좀 알뜰하게 잘해서 살림살이를 뭐 잘해요. 근데 이제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이가 이제 머릿속에 뭐 이런 뭐 좀 씻지 않고 뭐 좀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 벌레와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호라비는 살림을 잘 못해서 이제 이가 서말이 낄 정도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해서 규모 있게 생활함으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 또 호라비는 생활이 공궁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과부서름은 그죠, 과부가 한다, 그죠.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과 처지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한다라는 거죠.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과부집 수고양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부집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리가 없죠. 남편이 없으니까는. 근데 그 수고양이가 이제 막 이렇게 울어요. 근데 그게 마치 아기 울음소리 같아서 아기가 난 것처럼,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오해받는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용한 밤중에 수고양이가 울면은 옆집 사람들이 갓난아기 울음소리와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 그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랑 정말 비슷한데 과부가 어린애를 낳은 줄로 의심한다는 뜻으로 사실 근거도 없는 일을 그냥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과부집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키는 수고양이처럼 그렇게 이제 뭐 있는 일도 실제로 아닌데 꾸며서 말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을 이를 때 야, 과부집의 수고양이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관가의 돼지가 배 앓는 격. 관가 이제 돼지가 항상 이제 꿀꿀꿀꿀 많이 먹는 건데, 그래도 관가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음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식량도 많은데 배를 앓는 격이다. 즉 근심이 있으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야, 관가의 돼지가 과연 배를 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앓는 상황을 말하고요. 관의 돛배 앓기도 여기서 돛이 이제 돼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돼지랑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배 앓는 거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돼지 입장에서는 혼자 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뜻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광대 끈 떨어졌다. 광대가 탈을 쓰고 막 광대짓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탈 끈이 떨어지면 탈이 벗겨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광대가 연기할 때 탈의 끈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꼼짝을 못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탈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꼼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광대짓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쓸모없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기도 하죠. 광에서 인심난다. 뭔가 사람이 쌀독이 다 채워져 있고 그래야지 뭐 주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뭐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내 쌀독이 비어 있고 내가 공공하면은 뭐 도와줄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광주 생원 첫 서울, 이제 광주의 생원이, 시골에 사는 생원이 서울에 처음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놀랍겠죠. 그래서 광주 사는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보는 것이 다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서 어릿어릿하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정신이 얼떨떨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정신이 얼떨떨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릿어릿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것이 있으면 뭔가 새로 바꾸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기존의 것이 익숙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모를 뿐 그것이 더 나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 사람을 이제 겪어봤더니 먼저 사람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이제 장을 꼭 담가야 하는데 구더기가 끼는 게 무서워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물론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점들을 다 막론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생각만 해도 좀 징그러운 장면일 것 같은데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따라서 슬그머니 뭔가 분명하게 탁탁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버무려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잘못이 뭐냐는 말이야. 너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말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갈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괴다리에 기름 바르듯, 그리고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모두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괴는 우리 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다리에 기름을 바르듯, 그리고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그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그냥 얼버무리듯 그렇게 넘어감을 이르는 말이죠. 구렁이 아래턱 같다. 이제 구렁이 아래턱에 굉장히 소중한 걸 넣어둔다라고 해요. 귀중한 구슬이 있다는 데서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구렁이 아래턱, 구렁이 아래턱. 생각만 해도 구렁이 무서워요, 저는. 길고 꿈틀꿈틀하는 거 다 너무 무서운데 거기에 이제 뭔가 소중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구렁이 아래턱 같다라는 표현이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요. 구렁이 제목 추듯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추다라는 게 이제 뭐 정도 이상으로 뭐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렁이가 이제 자기의 몸을 뭐 칭찬하다라는 건데, 사실 구렁이의 어원은 구런이라는 어떤 중국의 한 정치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구런이라는 자가 이제 임금과 나라가 자기를 뭐 알아주지 않자 자기를 뭐 좀 칭찬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굴원이라는 그런 사람 이름보다는 구렁이라는 말이 더 입에 착착
담기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해서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랑만 함을, 그러니까 지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추다, 뭐 칭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런이든 구렁이든 자기 자랑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이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라는 건데 이제 항상 부단하게 움직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끼가 안 낀다, 정체함이 없다라는 거죠. 정체되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멍 보아가며 말뚝을 말뚝을 깎는다라는 건데, 그쵸? 말뚝을 깎아서 구멍에 넣을 때 구멍을 보아가면서 그것에 맞게 깎겠죠. 상황과 맞게 처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고 간에 조건과 사정을 보아가면서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슬이 서말만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꿰지 않으면, 직접 실천하지 않고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배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구슬을 꿰야지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뭔가 쓰임새가 있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10그릇이나 꿰어야 구슬,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 있죠.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구운 개는 이제 물리가 없잖아. 쾅 물리가 없는데 그래도 조심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틀림없을 듯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심한 주의를 심한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낭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는 지나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놀릴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야, 구운 개도 얘는 다리를 떼고 먹잖아. 뭐 이렇게 놀림조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군불에 밥 짓기. 군불이라는 것은 음식을 할 때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내는 것을 군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군불에 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불에 밥까지 짓는다라는 것은 일석이조이죠. 어떤 일에 곁따라 다른 일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했는데 그것에 곁따라서 다른 일까지 이루어짐을 이룰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굳은 땅에 물이 괴적. 땅이 말랑말랑하고 질다 하면은 물을 다 흡수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어야지만 물이 갭니다. 즉, 헤프게 쓰지 않고 굳다라는 것은 아낀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물이 괜다라는 것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굳은 땅은 마음을 굳게 먹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물이 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나중에 진입한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굴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을 말해요. 굉장히 깊은 우물에 말똥을 쓸어 넣으면은 그 말똥이 뭐 들어갔는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쌓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많이 먹음을 조롱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혹은 구루물에 말똥을 아무리 많이 쓸어 넣어봤자 뭐 어디까지 찼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떤 것이 실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즉 가망이 없는 일에 미천을 한정없이 많이 밀어 넣는 일을 이룰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굵은 배가 옷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굵은 배는 이제 숭덩숭덩 이제 바람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이제 옷을 입어서 뭔가 따뜻하고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도 안 입은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보다 어렵다. 아유, 내가 이렇게 이제 못 먹고 형편이 궁핍하니까 곧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해도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가난해서 곧 굶어 죽을 것 같으나 잘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럭저럭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형편이 안 좋고 공공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럭저럭 사실 다 지내지거든요. 다 그냥 견뎌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선산이라는 것은 이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오는 산이잖아요. 조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거기 묘도 쓰고 이러니까는. 근데 곧고 좋은 나무들은 이제 후손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다 베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구분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분나무는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굽은 나무가 이 조상들의 산을 지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이 가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줄기가 굽어서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재구시를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굽은 나무는 길막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굽은 나무가 이제 고든 나무에 비해서는 좀 형편없어 보여도 그 길마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 짐승에 짐을 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수레와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굽은 나무라 할지라도 다 쓸데가 있고 버릴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이번 시간 관용 표현 안에서 속담 첫 번째 시간 열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공유했던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